엄마, 저 사람 결혼하고 저한테 제대로 된 밥 차려준 적 한 번도 없어요. 갓 지은 밥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간장에 비벼 먹으라고 맨날 전자레인지에 햇반 데워서 계란 하나 달랑 구워주는 게 다예요. 그것조차 해주기 귀찮으면 외식 나가자 그러고 배달 음식 시켜라 그러고. 아니, 요즘에 집에서 밥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전자레인지 밥 데우고 계란 굽는 건 일도 아니란 거야? 고작 그런 거로 트집 잡아서 나랑 이혼하겠다고? 어머님, 저는 억울해서 절대 이 사람이랑 이혼 못해요. 네가 억울하다고? 억울한 건 오히려 나야. 햇반이 웬 말이야, 햇반이? 평생 고이 키운 내 새끼. 내가 고작 햇반 쪼가리나 얻어먹으라고 집까지 주면서 결혼시킨 줄 알아? 외벌이 신랑한테 간장에 밥 비벼 먹으라는 게 말이 되니? 너는 그걸 밥이라고 줘? 밖에서 일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그러세요. 그럼 그 잘난 아들 어머님이 다시 데려가서 밥 차려 먹이시면 되겠네요. 너 지금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그리고 일하는 게 뭔 대수냐고? 그래, 그깟 대수로 번 돈 다 너 입속으로 들어간다. 너 우리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는 아니? 식비로 한 달 카드값만 200만 원이 넘어. 감당이 안 돼서 카드 리볼빙까지 했는데 점점 카드빚만 더 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고작 밥 차려주는 것 때문에 이혼하려는 것 같아? 오늘 여기 정말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 박영순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이혼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박영순 어머님에게 따뜻한 응원과 뼈와 살이 되는 조언을 댓글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한 아들을 둔 68세 박영순입니다. 3년 전 저는 외벌이 아들에게 햇반에 계란 후라이와 간장만 차려주는 며느리에게 분노를 느끼며 아들 며느리를 이혼시켰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아들을 며느리와 이혼시킨 것은 아니겠죠. 이혼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이고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남편은 쓰러졌고 그 후 의식이 돌아왔지만 실어증에 걸려 지금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 또한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서울에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에 내려가 손자와 둘이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며느리 때문에 행복했던 삶이 송두리째 망가져 버렸습니다. 지금은 남이 돼버렸지만 며느리는 처음부터 참 당돌하고 대바라진 며느리였습니다.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제 명의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집이 제 명의인 것이 굉장히 떨떠름했나 보더라고요. 제 명의더라도 그 집에서 살게 해주는 것에 감사함은 느끼지 못할 망정 결혼했으니 자기들 아파트라면서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저를 설득해서 제 명의에서 아들 명의로 바꾸라고 아들에게 계속 졸랐다고 해요. 자기, 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아파트 우리 명의로 가져오자. 어머님이 말끝마다 내 집 하실 때마다 얼마나 듣기 싫은 줄 알아? 그냥 너희 집이라고 말하면 되는 걸 꼭 나 들으라는 것처럼 사람 기분 나쁘게 내 집이라 하신다니까. 나만 기분 나빠했던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좀 듣기 거북하셨대. 내가 그냥 꽁으로 결혼한 것도 아닌데 꼭 시부모 집에 빌붙어 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의 우는 소리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 명의 문제를 들먹일 때마다 아들은 며느리를 달래며 좋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자기랑 어머님이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다. 내가 엄마한테 우리 아파트라고 말해달라고 앞으로 말씀 좀 신경 써달라고 할게. 그런데 자기야, 굳이 우리 명의로 바꾸지 않아도 이 집은 우리 두 사람 집이야. 어차피 자식은 나 혼자라 나중에 이 집 내가 받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결혼 후에 우리 사는데 돈 때문에 힘든 것도 없었고 내가 자기 생활비나 돈 쓰는 거로 눈치 준 적도 없잖아. 앞으로도 내가 돈 걱정 안 하게 신경 쓸 테니까 지금처럼 우리 잘 살아가 보자. 알겠지? 하지만 그런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돌변해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 내가 이 집에 돈 한 푼 안 보탰으면서 어딜 넘보냐 이런 태도인데? 나중에 이혼이라도 하면 나랑 이 집 나누기 싫어서 당신 명의로 안 가져오는 거 아냐? 그렇게 따지면 자기 집은 자기 부모님 거고 자기는 결혼할 때 뭐 준비했어?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들여서 나랑 결혼해놓고 오히려 혼수한다고 5천 쓴 내가 더 돈 많이 쓴 거 아냐? 자기야, 흥분하지 말고 들어봐.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나는 이혼 생각하지도 않았어. 자기는 벌써부터 이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그냥 내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도 내야 하고 괜히 세금으로 생돈 나가는 게 싫어서 그런 거지. 나중에 부모님이 나한테 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야. 나 애기 낳고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유치원 보내고 일하려고 했어.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계속 전업주부로 지낼 수밖에 없지. 내 지분 하나 없는 집에서 내가 굳이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있어? 오빠 말대로 돈 걱정 없이 애 키우는 거에만 집중하게 해주면 일 안 해도 되고 나로서는 땡큐지. 나중에 딴 말 하지 마. 그 당시 아들은 그게 며느리의 잠깐 지나가는 투정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신혼여행에서 허니문 베이비를 가진 아들 며느리는 그 해에 바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고 며느리는 여전히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저희는 며느리에게 결혼해서부터 손자가 클 때까지 일하라고 눈치 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친구가 너희 며느리 일 안 하냐고 물어도 애 보는 것만으로 힘들어서 일은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 오히려 커버를 쳐줬어요. 그런데 손자가 유치원에 다니면서부터 나가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그 어린애한테 방문학습지며 피아노며 미술이며 태권도며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시켰고 그래서 학원비가 꽤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과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물가는 오르는데 언제까지 아들만 외벌이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에요. 얘 며느라, 도겸이 유치원도 들어갔고 너 시간이 많아졌잖아. 짧게 3, 4시간짜리 알바 해보는 건 어떻니? 내가 어제 지나가다가 봤는데 요한마트에서 알바 구하더라고. 그 돈으로 너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움직이면 기분 전환도 되고 건강에도 좋잖아. 어머님, 지금 저 집에서 논다고 눈치 주시는 거죠? 쪽팔리게 동네 사람들 다 만나는 마트에서 어떻게 일을 해요? 아니 나는 사실 그렇잖니. 애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언제까지 진우 혼자 돈 벌 수도 없고. 그리고 꼭 애 때문만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 둘 미래도 대비하고 살아야지. 어머님,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아프대요. 제가 일하러 가버리면 도겸이 아플 때 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럼 어머님이 봐주실 거예요? 등원 하원은요? 어머님이 아침 저녁으로 애 유치원 보내고 데려오고 해주실 거예요? 아 그럼 당연하지. 나는 지금까지 네가 불편할까 봐 말을 못 꺼냈는데 네가 부탁만 하면 내가 그 정도는 당연히 도와줄 수 있지. 됐어요. 요즘 부모님들은 무보수로 애 안 봐준다면서요? 애 봐주는 대가로 100만 원, 200만 원 기본으로 달라고 한다던데. 그럼 제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 의미가 없잖아요? 벌어봤자 어머님 드리고 나면 제 손에 남는 돈도 없는데. 그리고 이왕 돈 줄 거면 제가 요구할 거 다 할 수 있고 전문가인 베이비시터를 쓰는 게 낫죠. 그 사람들은 손자 봐주기 싫은 부모들이라 돈 달라고 하면서 애 못 맡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는 너희한테 애 봐주는 돈 절대 안 바래. 난 아예 돈 받을 생각도 안 했어. 너희 힘들게 돈 버는 거 아는데 어떻게 돈을 바라겠니? 그래도 돈 주면 좋아하실 거 다 알아요. 애써 변명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진우 씨한테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저 지금 돈 벌려고 집에서 열심히 궁리 중이에요. 제 나름대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응? 집에서? 자격증 공부라도 하니? 아니요, 저 유튜브 하고 있어요. 유튜브? 핸드폰으로 영상 보는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로 돈이 어떻게 벌려? 네, 어머니도 유튜브 아세요? 그게 잘만 하면 돈이 꽤 되거든요. 제가 설명해드려도 어머님은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아무튼 진우 씨 월급보다도 훨씬 더 벌 수 있고 월천도 우습게 벌 수 있다니까요? 그게 정말 돈이 되면 좋겠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니? 난 좀 걱정이네. 그냥 일 다니면서 고정적으로 월급 받는 게 더 안정적이고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머님이 이쪽 세계를 잘 모르셔서 그런 거고요. 두고 보세요. 제가 유튜브로 진우 씨보다 돈 더 많이 벌어서 어머님 명품 가방 하나 사드릴 테니까. 그렇게 며느리는 진담반 농담반 같은 말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해보라는 제 말을 흘려넘겼습니다. 제 자식도 아니고 더 말하면 제 입만 아플 것 같아서 그 이후로는 일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몇 달 뒤 며느리에게 반찬을 갖다 주려고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자다가 나와서 눈도 못 뜬 채 문을 열어줬고 신발을 벗고 들어갔는데 온 집안이 개판이었습니다. 청소기는 언제 밀었는지 방바닥에 머리카락이랑 먼지가 나 뒹굴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저한테 그런 집안 꼴을 보여주는 게 부끄럽지도 않았는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늦게까지 촬영해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저 조금만 자고 일어날게요.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TV 보시면서 잠깐 쉬고 계세요. 반찬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사는 게 어려운 며느리한테 반찬을 챙겨주면서 돈봉투도 같이 몰래 넣어줬는데 며느리가 그걸 그대로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억지로 반찬 가져가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안 먹어도 내 아들은 먹이고 싶은 게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그럼 진우 먹게 반찬 조금씩만 가져가. 이 나물이랑 생선 진우가 참 좋아하는 거거든. 네? 진우 씨가 이걸 좋아한다고요? 나물해주면 손도 안 대는데요? 진우 씨 나물도 안 먹고 생선도 안 먹고 항상 고기만 찾아요. 아닌데 우리 집에 있을 땐 정말 잘 먹었어. 내가 만든 거랑 네가 만든 거랑 맛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어머님. 진우 씨가 어머님이 한 거보다 제가 한 게 더 맛있대요. 그리고 진우 씨 초딩 입맛이라 계란 후라이에 간장 비벼서 주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편한지 퇴근하고 오면 햇반에 계란 올리고 간장 한 숟갈 부어주면 끝이라니까요. 뭐 햇반에 계란? 아니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애한테 따뜻한 밥도 안 해줘? 너무한 거 아니야? 에이, 아니죠, 어머님. 맨날 그렇게 주면 저 욕먹게요? 저희도 제대로 먹을 땐 제대로 차려 먹어요. 능구렁이 같은 며느리의 말에 열이 받았지만 제대로 차려 먹을 때도 있단 말에 저는 살짝 안심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말 하면 욕먹을 수도 있겠지만 외벌이 아들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사는 것 같아 순간 욱하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에 저는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간장 계란밥만 해주면 편하긴 한데 그건 같이 먹는 저도 질리니까 주로 배달 음식 시키거나 나가서 외식해요. 뭐 배달이랑 외식? 좀 전에는 제대로 차려 먹는다며?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외식 한 번 하면 5, 6만 원 그냥 깨지고 아무리 귀찮더라도 돈도 절약할 겸 네가 좀 해먹지 그러니. 아니요. 좀 비싸긴 해도 사 먹는 돈이나 제가 식재료 버리는 값이나 똑같아서 하루는 배달 하루는 외식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어요. 매일 다른 거 시켜 먹으니까 골고루 먹고 얼마나 좋아요, 어머니? 그래도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쌀 텐데 그럼 내가 반찬 좀 해줄게. 그럼 받기는 하겠는데요. 다 못 먹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건 아시고 계세요. 며느리의 얼척이 없는 말에 저는 차마 속에 있는 말을 입 밖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우리 진우가 번 돈으로 그렇게 먹기만 하니까 살이 찌지.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다시 삼켜야 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상 체중을 유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왜 그렇게 살이 찌나 했더니 전부 배달음식 때문이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살이 쪄도 적당히 쪄야지 70kg도 안 되던 애를 100kg 가까운 초고도비만으로 만들어놨으니 원래부터 뚱뚱했던 며느리가 아들 건강까지 망친 것 같아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들까지 모자라 집안까지 개판으로 해놓고 살고 제가 그 꼴을 보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눈앞에 날파리도 날아다니고 일단 저는 집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다만 배달음식이 그득그득 쌓여 있었고 제가 준 반찬은 곰팡이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 돼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도 포장음식 용기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먹방인가 뭔가 음식을 한가득 차려놓고 남한테 먹는 걸 보여주는 영상을 찍는다는데 그걸 찍으면서 먹은 음식인가 보더라고요. 얼추 다 치우고 쓰레기 봉투를 내다 버리려고 앉았는데 봉투를 묶으려고 보니 피임약 상자가 보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춰보니 2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며느리를 만나면 둘째 가질 계획 없냐고 묻고 싶었었는데
그 피임약 상자가 며느리 대신 제 물음에 답을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생각해보니 아이를 가지는 것은 둘만의 사생활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도 괜한 간섭이고 주책이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묻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둘째 생겼어요. 축하 의미로 저희가 밥 대접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7시까지 모시러 갈게요. 아들이 예약한 식당에서 다 같이 밥을 먹는데 잔뜩 신이 난 아들과 달리 며느리의 안색은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그저 임신 초기라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입맛이 없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딸이라는 소식에 저희 가족 모두 기뻐했습니다. 첫째 손자도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아들만 키워본 저희 부부에게 손녀딸 재롱은 또 얼마나 이쁠지 내심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딸에 대한 로망이 있었나 봐요. 저는 살면서 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둘째 손녀가 태어나던 날 가족들은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해 줬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의 얼굴에서 아들의 얼굴도 며느리의 얼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아무도 안 닮았어. 할머니, 할아버지 닮기도 한다는데 우리 얼굴도 안 보이고 사돈네 얼굴도 안 보이네. 아니, 이 사람 참 애 태어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배 안에 10달 동안 있다 나왔는데 아직 붓기가 안 빠졌잖아. 좀 차분히 기다려봐. 애가 지 엄마 아빠 닮지 누굴 닮겠어. 아유, 체리나, 네 할머니 성격도 참 급하시다, 그지? 누가 뭐래요? 나는 그냥 누구 닮았나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 제 말에 며느리는 기분이 나빴는지 발끈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가 꼭 누구 하나 닮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골고루 닮아서 아무도 안 닮을 수도 있지. 꼭 누구 하나 닮아야 해요? 아니,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그래, 내가 미안하다. 좀 더 기다려보자. 손녀딸은 걸음마를 하고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귀여워졌습니다. 저희를 한미한비라고 부르는데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안 보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매일 아들 집에 찾아가 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스러운 손녀였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돌이 넘을 때까지 그 누구도 닮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뻐꾸기 새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이었다는 뉴스나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져놓고는 낳아서 남편 아이인 척하며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애 태어나면 친자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터라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걱정과 불안을 떨칠 수가 없어서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내보았어요. 진우야, 채린이는 잘 크고 있니? 네, 잘 크고 있죠? 요즘 부쩍 애교가 늘어서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왜요? 보고 싶으세요? 저기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솔직히 네가 생각해도 채린이가 너랑 너무 안 닮았잖아. 하도 TV나 인터넷에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며느리 몰래 검사 한번 해보라고. 또 그 소리세요? 일단 알겠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집사람한테는 말 꺼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아들에게 말을 하고 마음이 조금 놓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채린이, 제 아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이 일로 말씀 꺼내지 마세요. 아휴,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그래, 알았어. 앞으로는 말 꺼내지 않을게. 하지만 기뻐하는 저와는 달리 아들의 목소리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는 손녀를 봐주며 한동안 평온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손녀가 어느덧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자 며느리는 저희에게 선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첫째 낳을 때도 아무것도 안 해주셨잖아요. 다른 집들은 며느리 애 낳으면 차도 사주고 현금으로 1,000만 원도 턱턱 준다고 그러던데요. 아버님, 어머님도 저 선물 하나씩 해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뭐 하고 싶은 거나 갖고 싶은 게 있니? 네, 저 유튜버 안 하고 이제 일 다니려고요. 그런데 살이 너무 쪄서 스트레스 받고 이 몸으로 도저히 일할 자신감이 안 생겨요.
이번에 살짝 빼고 일자리 구하려고요. 아버님, 어머님이 저 전신지방흡입 비용이랑 다이어트 한약 비용 내주세요. 자기는 나 헬스장 PT 끊어주고. 며느리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원하는 걸 요구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내놓으라는 듯이 얘기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전신 지방흡입 비용 800만 원, 제가 다이어트 한약 비용 100만 원, 아들이 헬스장 PT 비용 100만 원을 내주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저에게 애들을 맡기고 전신 지방흡입을 한 뒤 식단 조절을 위해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헬스장에서 PT를 받으면서 몸매 관리에 돌입했습니다. 그전에는 다이어트에 번번이 실패하고 유튜브 한다고 오히려 살이 더 쪘었는데 돈을 써서 그런지 맘 잡고 살을 빼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일자리도 알아봤습니다. 애가 둘이 되고 나니 그제야 며느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 봐요. 이제야 가정이 제대로 자리 잡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열심히 살아보려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제 명의의 집을 아들에게 증여해주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예, 진우야. 이제 너희 애도 둘이나 되고 며느리도 정신 차린 것 같으니까 내 명의로 된 집 올해 안에 너한테 증여해줄까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저는 아들이 제 말을 듣고 뛸 듯이 좋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반대로 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일단 급한 거 아니니까 조금만 계셔보세요. 아들의 의외의 반응에 살짝 놀란 저희는 그저 알겠다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제 친구 순자가 남긴 말 때문에 집 명의를 아들 앞으로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친구 순자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결혼하고 나서도 같은 동네에서 지낸 하나밖에 없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둘 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같이 취미생활도 즐기고 여행 다니며 한평생을 함께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순자의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서 순자에게 우울증이 왔습니다. 마음에 병이 오니까 순식간에 몸도 같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순자를 막내딸이 모시고 살겠다고 데려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며 딸과 사위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것이었죠. 병수발 3년의 효자 효부 없다고 순자의 딸과 사위는 2달 만에 순자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져서 순자를 귀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순자가 가끔씩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을 알아채고 곧바로 치매 검사를 받게 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해요. 순자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걱정 안 해도 돼. 나만 요양병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요양병원 그렇게 나쁘지 않대. 그래도 며느리가 2주마다 목욕탕 데려가 준다고 하니까 그때 외출 나오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자. 응, 그래, 알았어. 나도 면회 자주 갈 테니까 맘 편히 지내고. 하지만 2주마다 만나자던 친구는 요양병원에 들어간 이후로 한 번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못 만날 것 같아. 며느리가 나중에 어디 가야 한다고 병원에 데려다 줄 시간이 지금밖에 안 된다네. 그래? 어쩔 수 없지. 걱정하지 마. 내가 더 자주 찾아갈게. 병원으로 면회를 가면 복도 한편에 칸막이를 쳐놓고 그곳에서 30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30분이란 시간이 어찌나 짧던지. 하루는 면회 시간이 끝나 일어서니까 순자가 나 좀 데리고 나가 달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 순자를 뒤로 하고 나오려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려오는 순자의 통곡 소리에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눈물을 훔치면서 내리는데 1층에서 간호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기 김순자 어르신 친구분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김순자 어르신 자녀분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서요. 친구분께서 앞으로 면회를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김순자 어르신께서 자꾸 자녀분들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보채시나 봐요. 특히 친구분 다녀가신 날은 더 심하게 울면서 보채신데요. 암튼 그래서 많이 곤란하시다고 그러시니까 면회 자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뒤로 친구를 만나러 갈 수 없었습니다. 영순아, 이번 주 토요일에는 면회 올 거지?
이렇게 순자가 잔뜩 기대에 부풀어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면회 가지 마라 했단 소리를 친구에게 차마 할 수 없었기에 저는 매번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손자 간병해주다가 폐렴 걸렸어. 미안해. 다 나을 때까지는 면회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계속 거절을 하자 순자도 알아차렸는지 더 이상 언제 오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순자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영순아, 우리 아들이 너한테 오지 마라고 했지. 내가 간호사들이 우연히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 들었어. 이유를 모를 때는 네가 나 면회 오는 게 귀찮아져서 안 오는 줄 알고 한동안 너를 원망했었어. 나는 이렇게 병원에 갇혀 있는데 밖에서 자유로운 네가 부럽고 질투가 났나 봐. 이런 못난 날 용서해 주렴. 너는 나한테 면회 와준 유일한 사람인데 그런 널 미워했다니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가 항상 말했지만 절대로 자식들한테 재산 미리 주지 마. 절대로 주면 안 돼. 절대로. 하지만 그 문자 이후로 순자의 소식은 끊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문자와 전화를 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1년 뒤 오랜만에 순자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얼른 문자를 눌러보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순자가 아니라 순자의 본인상 부고 문자였습니다. 그렇게 순자는 2019년 어느 날 외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순자의 사진을 보며 절을 하고 순자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순자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원망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식들의 어쩔 수 없었던 심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뒤섞여 제 마음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며 친구의 말을 다시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 때문에 그동안 아들에게 집을 증여해 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 집을 증여해줘야겠다 마음먹은 뒤로 그때부터 꿈에 순자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순자를 그리워해서 순자가 꿈에 나타났나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제가 너무 반가워서 순자야 했는데 순자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붙잡고 계속 안 돼, 안 돼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 얼마나 씨름을 했던지 자고 일어나면 식은땀으로 베개가 축축해질 정도였어요.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찝찝한 기분을 안고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을 잊게 되었습니다. 일을 구하겠다던 며느리는 생각보다 일이 잘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나가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저에게 애들을 맡겨놓고 나가면 데리러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면접 볼 데가 많아서 그렇다고는 했는데 면접을 밤늦게까지 보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손자 손녀 저녁까지 먹이고 나면 아들이 애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아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어요. 다음 날 아들은 애들 일주일만 부탁한다며 저에게 손주들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결국 집안이 지옥 같은 상황으로 뒤엉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몇 시야? 애 엄마가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이렇게 애들 내팽겨 쳐두고 다닐 거면 일 구하지 말고 집에 있어. 아들도 외출만 하면 늦게 들어오는 며느리가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뭔가 찜찜했지만 몇 번은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매일 늦게 들어오는 며느리와 다툴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화가 난 아들은 며느리 카드랑 차키도 뺏어버렸다고 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차 블랙박스를 보게 됐는데 며느리가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찍혔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며 발끈하면서 그 남자는 그저 면접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바락바락 우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고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회사 연차를 써서 며느리를 미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미행 6일째에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고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넌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세상이 네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사는 게 재밌디? 채린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눈앞이 하얘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키운 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도저히 정을 뗄 수가 없어서. 이것도 다 내 업이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워보려고 했다고. 그런데도 넌 뒤에서 계속 더러운 짓을 하고 다녔구나? 더러운 짓?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지금 열심히 면접 다닌 사람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와이프를 의심할 수 있어? 넌 부부 사이에 믿음과 신뢰도 없니? 채린이가 당신을 얼마나 빼다 박았는데. 여기 봐, 여기. 귀 살짝 휘어진 거 이거 당신 닮았잖아. 그리고 여기 새끼 손가락 휜 거 이것도 당신 닮았고. 참 애쓴다 했어. 넌 내가 바보로 보이니?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그러면서 아들은 며느리의 얼굴에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외도 사실을 부인했지만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그냥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가기엔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네 인생 조질 방법은 없을까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찾아봤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널 망가뜨릴 방법이 없더라.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으로 끝내주는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 며느리는 이혼이란 말에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모든 것은 이미 끝난 뒤였습니다. 진우야, 아이고, 내 새끼 딱해서 어떡해. 나도 이렇게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데 넌 오죽할까.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엄마 말 듣고 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한날 유독 느낌이 이상한 날이 있었어요. 집에서 애들이랑 같이 놀아주는데 무심코 채린이 얼굴을 보자마자 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차 싶더라고요. 아, 엄마, 상간남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그 남자, 제가 와이프 PT 끊어줬던 헬스장 트레이너였어요. 헬스장 다니기 전에 이미 오픈 채팅으로 만난 사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앞으로 그 비싼 PT도 끊어줬던 거예요. 진짜 정말 기도 안 차죠. 그렇게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대략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 6개월,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받는 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손자는 아들이, 손녀는 며느리가 데려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만약 손녀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다면 집은 예정대로 아들에게 증여됐을 테고, 그럼 그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 넘어갔을 거예요. 다행히 그 전에 알게 되어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순자가 제 꿈에 나타나 저를 그렇게 말렸던 이유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3년이 지난 지금 아들이 술을 마실 때면 아직도 가끔씩 채린이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다며 그 아이만큼은 행복하길 바란다면서 씁쓸하게 말하곤 했어요. 저희 가족에게 한 차례 태풍이 몰아치고 갔지만 저는 아들이 다시 힘을 내서 당당히 살아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